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금 전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12.3계엄은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본 건데요. 법원이 이런 판단을 하게 된 결정적인 장면이 뭔지 오늘 하나하나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국회로 군대를 보내서 국회의사당을 봉쇄하고 국회의장, 여당, 야당의 대표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함으로써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토의를 하거나 의결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 즉 국회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서 국회가 상당 기간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특전사 병력이나 수방사 병력이 부여받은 임무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명확합니다. 한편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은 위와 같이 군을 투입하면서 언제 군을 철수시킬지에 대한 계획을 전혀 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피고인 윤석열 등의 마음먹기에 따라서 군의 철수와 국회 활동 재개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어서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국회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키려는 기간이 상당 기간임을 예정하고 있었다고 보기에도 충분하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주문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자,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 그 영상부터 좀 봤으면 좋겠네요. 과거에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모두 거쳐간 장소이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서울중앙지법 법정 얘기입니다. 무기징역이 선고될 때 윤 전 대통령이 어떤 표정을 지었느냐. 무표정으로 재판부를 쭉 응시를 했답니다. 특검이 지난번에 사형을 구형했을 때는 어이없다는 듯이 웃음을 지어 보였었는데 오늘 무기징역이 선고될 때는 아무런 표정 없이요 재판부를 쭉 응시만 했다는 게 현장 법정에 나가 있던 취재 기자의 얘기였습니다. 자, 지금부터 지기현 재판부가 12.3계엄이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본 핵심적인 이유들 하나하나 좀 살펴볼 텐데요. 서주환 변호사님, 네. 가장 먼저 군을 국회에 보낸 게 핵심이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비상계엄은 엄격한 요건이 있습니다.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요건이 있는데 전시 기타 사변에 의한 경우만 할 수 있고 그 방법상도 정해진 게 군대를 동원하는 것과 경찰을 동원하는 게 있는데 경찰을 동원하는 것이 경비계엄, 그다음에 군대를 동원하는 것은 비상계엄이라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택한 비상계엄은 군대를 택하는 방법이었는데 이것은 최후의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최후의 수단인 군대를 헌법기관인 국회로 보내서 제일 처음으로 하려고 했던 것은 정치인에 대한 체포였습니다. 정치인의 체포와 더불어서 하나는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안에 대한 의결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오늘 재판부는 확인을 했습니다. 예. 이러한 점에서 군을 국회, 헌법기관인 국회로 보낸 것에 대해서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한 어떠한 내란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예. 보죠. 군을 국회에 보낸 게 이 사건의 핵심이다.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국헌 문란 목적이 인정되고 주요 인사들, 국회의장, 여야 대표 등을 체포해서 계엄 해제 결의안 등을 의결하지 못하게 하는 목적, 국회 활동을 마비시켜서 그 기능을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김영주 의원님. 네. 그러니까 국헌 문란 목적 그리고 폭동 모두 있었다고 인정을 한 셈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이제 비상계엄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핵심적으로 오늘 방금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헌법기관인 국회에 군을 보낸 것. 그런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즉 내란 행위라는 것이죠. 또 폭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사실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좀 더 다르게 아주 구체적으로 그동안의 어떤 정황 상황 또 눈여겨볼 만한 것은 실질적으로 보면
장기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의 계획은 없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연영 밤첩 사령관을 통해서 14명을 체포함으로써 이것을 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걸 구체적으로 적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 한편으로는 그 많은 피해자들 중에서 일부는 또 무죄 판결을 낸 부분은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특징적으로는 공수처의 수사를 전혀 의미가 없다 하더라도 충분히 유죄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 폭동행위다라고 얘기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그 충분히 하나하나의 어떤 특히 이제 김용영 국방장관의 경우에는 그 눈여겨 볼 만한 부분은 하달이 구체적이지 않았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그런 행위에 수사적 난항을 겪었다는 얘기를 하면서도 결과적으로 똑같은 주요 종사자에 포함시켰다. 이런 부분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헌법에는요, 국회가 이 계엄이라는 거는 대통령의 비상대권임에도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반드시 해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군을 보내서 그 계엄 해제 의결을 못하게 하려고 했던 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라고 본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요건이죠. 폭동과 관련해서도 국회 봉쇄하고 선관위 점거한 것 그 자체로 폭동이 맞다라는 겁니다. 국회와 선관위가 위치한 서울과 수도권에 평원을 해야 할 정도의 위력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지금 이렇게 본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래서 지금 요번에 쥐기현 판사의 이 선고문을 보면 그동안 우리 내부에 논란이 됐던 그 쟁점들을 정확히 뭐라 그럴까요? 정리 내지는 선을 잘 갈라주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통령의 비상대권은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네. 그 비상대권이 헌법 기관인 국회의 자율성과 권한을 침해할 때 그것은 국헌 문란에 해당된다라는 부분을 정확히 했고요. 특히 국회 봉쇄와 관련해 가지고선 이런 식으로 국회 활동을 막기 위한 대통령의 그러한 어떤 행태도 비판을 했지만 특히 국회 경비대장이 요번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가 된 이유도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국회를 봉쇄함으로써 국회의원들이 의결하는 것을 방해했다라는 걸 굉장히 엄중하게 봤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또 선관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계엄을 선포한 그 상황에서 국민이 느꼈을 불안감이라든지 또는 서울과 수도권의 평원을 얼마만큼 해했는지에 대해서 판사가 굉장히 명확한 정리를 해줬다라는 것. 그다음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결국 내란과 관련해서 역사적인 사례와 그다음에 현재의 사례를 구분해서 또 한번 설명해 준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소위 위로부터의 내란을 하는 대표적인 예가 소위 아프리카나 남미 같은 나라인데 그런 나라들의 경우 실패하면은 소위 망명을 가서 우리나라의 사례 같은 경우는 없었다. 선진국에서 내란이 일어나는 경우는 없었는데 그 이유는 의회가 시스템이 잘 체계화되어 있고 또 의회가 의회의 입법 독주를 하지 않는 절제의 그러한 어떤 그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 상하원 야원제는 말할 것도 없고 소위 그 자기네들의 어떤 당리 당략 때문에 함부로 탄핵을 신도한다든지 그런 예가 없었는데 우리의 경우는 그런 시스템이 구비되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한 재판부의 아쉬움이 들어가 있고요. 역사적으로는 소위 영국의 찰스 1세인가요? 당시 의회를 통제하려고 할 때 그때 물론 민주주의가 서서히 태동하는 영국의 역사 속에서도 당시 국왕을 내란으로 해가지고 처형했다라는 사례를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번에 쥐기현 판사에 대해서 그동안 참 논란이 많았는데 요번 선고문에서는 마치도 그 일타 강사처럼 정리가 상당히 잘 되어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예.